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이익 설명드렸고요. 자, 이때 개인이 부동산 양도했다. 그 양도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가 업자가 그 매매 행위로 양도를 하면은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로 가세가 된다고요? 종합소득세. 이런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 우발적인 부동산 양도했다. 그때 뭘로 가셔야 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라고 과세가 되느냐, 종합소득세라고 과세가 되느냐, 뭔가 차이점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있으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소득세라고 과세가 되면 양도소득세만 따로 계산해서 분류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뭐로 과세가 되면 사업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이때는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든 소득과 어떻게 돼서 합산해서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라고 과세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 과표가 양도소득 과표가 2억이 나왔다 봅시다. 그러면 이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될 때와 양도소득세로 구분이 됩니다라고 했고, 이때 구분 기준은 사업행위냐 아니냐. 일시적 우발적 양도할 때는 뭐로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세. 이게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나 사업자가 양도했을 때는 뭐로 과세야 한다? 종합소득세. 그럼 차이점은 뭐냐? 얘는 다른 종합소득과 뭐예요? 합산해서 과세가 되고요. 얘는 양도소득만 과세 구분해서 무슨 과세한다고 했죠, 여러분? 분류 과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라는 얘기야. 근데 뭐로 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가 되면 다른 소득과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을. 그러면 합산한 금액이 뭐하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면 높은 누진세율이 더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뭐로 과세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되면 그때는 뭐만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따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우리 세법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돌아버려.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 시험 대비로는. 여러분 듣다 보면 그러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뭐가 차이점이? 당연히 있죠. 세법상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다 알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라는 데까지만 일단 시험 대비는 거기까지만 보시고, 내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갑니다.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양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말은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해당이 뭐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합니다. 그랬죠. 여기 비과세는 안일비자 쓴 겁니다.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네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재산을 뭐 했다더라도 양도했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겠다?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비과세는 제가 이미 총론 시간에 설명드렸죠.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에 대해서 열거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권을 포기하겠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뭐란다,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결론, 비과세 대상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세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다.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비과세 대상을 양도하면 양도세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요거와 여러분이 꼭 좀 구분할 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세액 감면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말하고, 세액 공제 금액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뭐 하는 거다? 빼는 거다 그랬어. 빼는 거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납세 의무가 발생돼서 뭐까지 계산한 다음에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세액 감면.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어디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이때 감면 비율이 100%인 걸 우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두 글자로? 면제. 세액 면제. 결국 내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비과세나 세액 면제는 둘 다 내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어. 비과세도 그렇고 세액 면제 받아도 100%뭘 받으니까? 감면을 받는 거니까 납부할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과세는 우리가 어디서 규정되고 있냐? 개별세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 소득세에 관련된 비과세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럼 무슨 법을 봐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소득세 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감면, 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거나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 그럼 이게 비과세 규정이면 어딜 찾아봐야 되는 거고? 개별세법. 소득세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러면 소득세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감면 면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세법 찾아봐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어디 봐야 된다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을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도 고객이 비과세를 물어보는 건지 감면 공제를 물어보는 건지 확인해 갖고 내가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만 내가 그 내용을 해당 법조문을 찾아가서 확인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산출세까지 계산해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야 되고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는 거죠. 나 감면해줘, 세액 공제해줘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면 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월달 이제 우리 1월달이 다 하면 이제 연말 정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제 1월 한 15일 정도가 되면 이제 홈택스 방문하시면 여러분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내가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본 그래서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 감면을 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세액 감면 공제를 반드시 뭐 해야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해야만.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달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이거 공제받겠다고 내는 거야. 이거 공제받겠다고. 그러면 지금은 요 세액 감면 공제는 어디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 특례 제한법이다.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시험 범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라서요? 규제 대상이라서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사업자나 토지 임대사업자에서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대상이야. 왜 우대 대상이에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이죠. 결국 누구한테 세금을 왕창 때리면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왕창 세금 때리면 그게 누구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사업자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했다? 줄여주겠다. 그럼 내가 그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싶어. 또는 고객이 와서 여러분한테 물어봐. 그럼 여러분이 확인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법제처 사이트 갖고 해당 내용을 찾아봐야 되잖아. 손님이 와서 뭘 물어본대. 그게 자판기 100원짜리 코인 놓고 커피 한 잔 나오시고 툭 나오는 게 아니다고.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알겠지만 내가 뭐 해봐야 돼? 찾아봐야 돼. 자, 그러면 납세자가 감면 면제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봐야 된다고 여러분은? 조세 특례. 그걸 어디서 찾으면? 소득세 찾으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잘 보셔야죠. 그러니까 게시판에도 질문할 때 보면 이분이 중개업법 교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세법 교수한테 물어보면 이걸 못 가려. 이놈한테 찔러보고 저놈한테 찔러보고 아무나 한 놈 걸려봐라.
중개법을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저 못해요. 중개법 교수한테 세번 물어보면 대답해요, 못해요? 못해요. 해당 법을 잘 찾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좀 꼭 좀, 요건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비과세처럼 감면 공제도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이 실무 나가거나 또는 여러분이 실제 관심에 계시다 보면 이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라 했죠? 이거 해당 내용 찾으려면 법제처 들어가라 했죠? 법제처. 법제처 들어가셔갖고 조세 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예, 법인 검색명 하면 다 나와. 요즘은 얼마나 좋아? 인터넷이 너무나 좋아요, 진짜. 제가 공부할 때는 다 책 사서 봤어야 돼. 법전 사갖고. 또 세법은 한 번 바뀌냐고 수시로 바뀌죠. 그럼 바뀐 걸 일일이 가다 책에다 다 오려 붙이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너무 좋아. 공부하고 싶은 말 막 샘솟아.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중에서 어디만 하겠다고 여러분? 비과세. 자, 그러면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다고요? 3가지. 거기 비과세 종류 있죠, 여러분? 저기다 밑에 적으세요. 소득세법에 명시되고 있죠. 소득세법에. 감면 면제는 소득세법 찾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디 봐야 돼? 조세 특례 제한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파산 선고 처분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파산 선고 처분이 뭔지는? 한마디로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선고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 선고라는 거죠. 얘 망했다? 쪽박찼다 야. 얘는 돈 갚을 능력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얘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법원이 파산 선고하는 거죠. 그러면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 관리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리돼서 이 채무자가 그동안 담보 제공 부동산을 매각한 부동산을 대금을 채권 채무 상환에 충당하고 남은 거 있다면 그냥 감면 면제해 주겠죠. 뭐. 그때 이렇게 돈 없다고 법원이 선고한 놈까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어떤 분 또 그래요. 아니 그럼 세금 안 나면 파산 선고 맞으면 되네요. 그래요 맞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족보에 올라가. 개인신용정보에 뭘로? 신불자로 올라가는 거야. 신불자. 빨간 글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 적색거래처라고 합니다. 적색거래처. 적색 일단 빨간 글자죠. 그 사람은 금융기관하고 정상적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통신, 연락까지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편지, 통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둘 수 있습니다. 돈 못 갚게 안 갚는 대신 신용카드 발급했다 신불자 나옵니다. 신용불량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둘째, 뭐가 나오죠, 여러분? 농지가 나오죠. 농지. 역시 여러분 세법에서는 농지를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자, 여기서 여러분 요거 잠깐만 볼게요. 농지의 거기 보시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 교환 또 분할. 그리고 농지의 대토가 있어요, 여러분. 또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의 양도. 얘는 비과세 규정이고요. 대토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조세특례제법은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는 뭐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100% 감면. 그럼 내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어? 근데 그 중개 목적물이 뭐인 거야 지금? 뭐다고? 중개 목적물이 농지다고요. 근데 이 농지 양도자 뭐냐면 그 공인중개사님 저 이거 8년 이상 작용한 건데요. 세금 혜택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있어 없어? 있다고. 뭐다고? 면제 100% 감면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거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 법을 봐야 된다고? 얘를 찾아봐야 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찾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들어서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검색하면 딱 걸려 해당 법조문. 어우 너무 좋아. 빨간 글자로 딱 걸립니다. 그럼 해당 법조문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요건 충족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센서가 있는 거죠. 아, 이 공인중개사 물어보면 얘기를 탁탁탁 해줘.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똑딱 똑딱 조세 똑딱이로 하면 또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치지 않고 똑딱이 아시죠 뭔지? 독수리타법 한 글자로 그냥 양글 조세특례 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농지모와 대토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에요? 아니 면제 대상이라고. 얘는 소득세법에 나온다고요? 아니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온다고. 그러면 비과세는 뭐다고 여러분? 교환이나 분합이다고요. 교환과 분합은 아시죠? 교환은 뭐야 여러분? 농지끼리 농지 소유자에 맞바꾸는 거야. 자, 어떤 농부가 지나가다가 같은 이웃마을에 사는 농부를 만났고, 야, 너 이번에 배추 농사 어떻게 됐냐? 아, 나 쪽박쳤어요. 아, 씨, 어떡하면 좋아? 그때 나는 야, 고치 심할까 보네. 나 쪽박쳤다. 근데 나는 바꿔보려고 그래. 그럼 형님, 우리 바꿔서 한번 농사 줘볼래요? 서로 뭐 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죠, 뭐. 이때 교환일 때에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뭐가 발생해도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세는 과세 대상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양도소득세가 얼마냐를 확인하려면 뭐가 나야 된다 해서 반드시 아까 그림 그렸죠?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기본적으로 뭐가 나야 된다 해서 여러분 차이 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안 나오면은 낼 세금이 있고 없고 없어. 이거 했는데 취득할 때 3억 원에 취득한 것을 양도할 때에 얼마 양도했다? 5. 그럼 양도세 뭐에 과세한다고요? 차익 얼마 돼서? 2억. 그럼 양도세가 얼마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5억 원에 양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뭐와 비교해서?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두 가액에 뭐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차익. 나는 5억 주고 사서 5억 원에 팔았다고. 그럼 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책이 얼마야? 없죠. 그러면 양도세 낼 게 있어 없어? 안 나와. 가표 산출세액이 안 나온다고. 나는 6억 주고 샀다니까? 6억 주고 샀는데 얼마 팔았다고? 나는 뭐가 발생해서? 손실 나왔다고. 그럼 양도세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지금 저는 양도세 과세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냐는 몰라. 얼마냐는 뭐 해야 된다고? 계산해 봐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장 기피하는 질문, 싫어하는 질문이 아니야. 뭐냐?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세금이 얼마 나오냐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뭐 해봐야 돼? 계산해봐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판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 없다. 그러면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계산은 어디 나왔다 해서 양도세 같은 경우 이 314쪽 보세요. 맨 위에 산출세 계산 구조 있죠? 1, 2, 3, 4 맨 위에 찾으셨습니까? 이 구조에서 접근해야 돼. 하나씩 다 까봐야 된다고. 근데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 거 붙잡아 놓고 그거 물어보면 제가 질문 답변을 해요 못해요? 못해. 앉아서 다 잡아놓고 자 앉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다 해봐야 돼. 그럼 나는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담배도 못 피고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제발 화장실에서 질문하지 말고 꼭 화장실에 보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 종류. 그래서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이 있어서 이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세 번째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나왔죠? 찾으셨습니까? 3번 밑줄 1세대 1주택가 부수 별표 3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시험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했다. 또는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주택의 양도를 중개했을 때에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반드시 시험에 나와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주택가 그 밑에 있는 뭐를 양도했는데 부수 토지를 양도했다고요. 잡으셔야 돼요. 뭘 잡으셔야 돼요? 주택.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도 오로지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때 이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반드시 알아야죠. 그러면 이때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거의 매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거의. 자, 그러면 이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한테 이게 나오는 거야. 조건이 뭐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1세대가. 둘째, 어디에? 국내에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셋째, 그걸 몇 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주의사항, 어느 날 현재,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이거 자꾸 놓쳐요. 여러분은 이 조건의 충족 여부는 어느 시점에서 따져라고요.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입니다. 주의할 것, 보유 기간 내내가 아닙니다. 보유 기간 내내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 기간 내내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판단은 어느 시점에서만 따져라? 양도의 현재 시점에서만 따지라고요. 플로어 개념이야 스탁 개념이야? 이거는 스탁 개념이죠. 저량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나 학기론에서? 학교에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안 했어 아직? 했어요. 맨날 안에 때 이놈의 인간들은 그냥 아직. 저량 변수예요, 유량 변수예요. 이거는 저량, 스탁. 어느 시점? 현재.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플로우, 유량 개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한 기간을 하면은 유량. 요거는 일정한 기간, 즉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 기간 내내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만? 양도 시점에서만. 그래서 이거는 저량 변수입니다. 스탁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만? 양도 시점에서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에서 무슨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세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세대. 세대가 뭔지 다 아시죠, 뭐. 근데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합니다. 누구? 본인가, 그리고 누구?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뭐? 가족의 집단을 우리 세법에서 뭐라 한다 그러면 세대를 합니다. 세대.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당의 거주자 누구와 본인 그리고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수에서 생계 유지를 갖지 않은 뭐 가족의 집단을 1세대라 합니다. 1세대. 거기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본인 외에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 독거 생활하고 있다.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대 구성 요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세대를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의 용도는 뭐야? 세법상 배우자의 용도는 뭐야? 네, 세대 구성 요소입니다. 큰 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원하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걸 요구할까? 뭐 다리도 길어야 된다. 몸은 식스팩이 된다. 얼굴은 훈남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 건강진단세 때문에 우리가 곧 흡연을 해갖고 건강이 안 좋다. 베리 굿. 왜?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랬어 분명히. 그럼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첫째? 응? 아니야, 일단 유언서 써야 돼, 유언서. 유언서에 그 어르신의 유언서에 내 명의로 재산이 넘겨받아야 돼. 근데 거의 안 쓸걸? 이번에도 그 자기 딸하고도 결혼한 남자 있으면 상속 포기가서 쓰라고 재산 포기가서 쓰라고 했죠? 눈치 파는 사람 무슨 소리인지 알까? 칠시 아줌마가 자기 딸 만나는 남자한테 쓰라고 써줘 그런 거 막 써줘도 해. 왜? 상속 포기 강서는 상속 개시 후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 돼도 3개월 이내 썼을 때 상속 포기 강서가 유효한 거고요. 그 생존 시에 쓴 상속 포기 강서는 무효가 됩니다. 까불고 있어. 아마 민법에서 이런 얘기 못 해줄걸. 세법이나 해주지. 막 써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씩씩하게 그래 막. 아니 우리 집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불려갔는데 장인어른이 말이야 자기 재산을 그 우리 처남한테 다 물려주는 걸 해갖고 너는 포기하라고 해서 아빠 면전 앞에서 상속 포기 가서 도장 쓰고 도장 찍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환장하는 거 그 처는 더 좋아하더래. 뭐 우리가 안 받으면 어때? 오빠가 잘 되면 되지. 그러나 누가 뒤집어져? 사유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쫓아버렸어요. 이런 병, 난 평소에도 병하더니 뭘 받을 때도 상속할 때 병하냐? 그래갖고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말한 세대라서 당의 거주자와 누가 있었는데 여러분? 배우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면 또는이야, 또는. 가족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네, 배우자까지 있어야 돼요, 배우자. 여기까지는.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여기 봅시다. 주택이 뭐라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세요. 그동안 소득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정확한 명시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2011년도 개정되면서 우리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에 대한 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내립니다. 세법에서 말한 주택은 뭐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주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냐라는 것은 개념이 없었지만 법률에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 2017년도 소득세법 중 일부 개정됩니다. 이미 개정됐고 통과됐어요. 공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서 작업할 때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은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반영돼 해놨고요. 시행령은 지금 안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교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2주 안에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죽습니다, 제가. 자, 결론. 주택, 우리 세법에서 말한 주택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용은 주거용인데 상시물로 주거용을 합니다. 첫째, 주거용이랍니다. and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상시. 늘. 그래서 법에는 상시란 말이 없고 늘, 항상 그 말로 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첫째 뭐야 된다고 여러분? 주거용. 그리고 그것도 뭐 어떻게? 상시, 늘 주거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시가 아니라 예, 일시적, 우발적으로 주거를 사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죠, 여러분? 별장이라고 그러죠, 별장. 별장이나 주택이나 다 주거용은 맞습니다. 다만 주택이라 하면 뭐를 말하는 거? 늘. 별장은 일시적, 우발적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세법에서 뭐로 분류가 되면? 뭐로 분류되면? 별장으로 보면 우리 무슨 대상을 본다고요, 여러분? 사치성 대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규제 대상으로 바뀝니다. 규제 대상. 그러니까 이 주택을 상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 용도로 사용하면 뭐로 봐? 별장.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 반드시 주거용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죠. 이게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런 세법의 규정이 됐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무슨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용도에 따릅니다.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뭐에 판단한다 여러분? 사실상. 다만 사실상 용도가 뭐하면 불분명하면 이때는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무슨 과세원칙? 실질 과세원칙. 제가 여러분 인문당기 딱 이거 하나만 아셔도 된다 그랬어.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 사실상 확인이 안 돼. 그럼 뭘로 가랬어? 공부상. 요 개념 끝까지 가는 거죠. 뭐 세법에서. 그러면 사실상은 주거용인데 여러분. 사실상은 주거용인데 공부상은 주거용이 안으로 돼 있어. 그럼 주택이야? 주택이 아니야? 주택으로 본다고요. 공보상에 뭐로 돼 있어도 주거용으로 돼 있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주택을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혹시 공법에서 오피스텔 배우셨나요? 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르면 얘는 뭐로 봅니까? 주택을 봅니까? 오피스텔은 뭔지 아시죠? 네. 그럼 주택법에서 건축법에서 이거 오피스텔을 주택을 보아요 안 봐요? 네. 뭐로 봐요? 이거를 보죠? 뭐로 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무 나가시거나 오피스텔에 관심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오피스텔도 요즘은 용도가 주거용 기능이 강화된 오피스텔이 있고 사업용 기능이 강화된 오피스텔이 구분되죠. 사업자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고 뭐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다고. 그래서 특히 역세권일 때는 뭐 주거 기능이 강화된 오피스텔은 많이 나오죠. 복층구제에다가 위에는 살림집 해놓고 밑에 사무실 한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자 보여요. 공법에서는 이걸 뭐로 본다고요? 업무시설. 주택을 본다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어디서는요? 공법 시간에는요. 고세마트에서는 주택을 안 본다고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이거를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뭐로 본다고요? 이거를 주택으로 봅니다. 세법은. 그럼 이런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공법에서는 주택을 하고 오피스텔 안 본다는데 왜 세법은 주택을 보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아주 웃어버리고 싶은데. 공법은 공법이고 세법은 세법이야. 이제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면 이제 이렇게 막 충돌 생겨. 공법은 이런데 왜 세법이 이러지? 그럼 세법을 공법에다 갖다 맞춰야 되냐고.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똑같은 거라더라도 법이 달리 규정하면 그냥 여러분 딱딱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 이걸 갖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분 헷갈려버려. 돌아버려. 결론 낼게요.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뭐로 본다더라도 업무시설, 주택을 안 본다고. 그렇다더라도 우리 세법은 이걸 뭘로 사용하면? 주거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뭐로 본다고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고, 주택. 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당해 보셔야 되는데 실무에 있었던 겁니다. 한번 몇 년 됐네요 벌써. 제 핸드폰에만 전화가 막 부재중 통화 들러가 있습니다. 문자 막.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제 카페에서 활동해 주신 분인데 교수님 콜콜콜콜콜 긴 걸 콜. 이분들 잘한 분이에요, 세법. 세법을 잘해 많은 관심 갖고 있어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뭐 유대관계 유죄인데 저 왔어요, 이분이. 분명히 주택 양도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3년보 했습니다. 이 당시. 3년보에 하고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입니다. 나 세법 배운 대로 했어. 1세대 1주택자 3년 보유했어. 당신 비과세 맞네. 양도세 안 내도 돼. 신고할 필요도 없어. 그랬어요. 이 양도자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양도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관할세무서에서 추징 들어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추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얹혀 갖고 왔냐? 가산세까지 얹혀 갖고 왔습니다. 너 신고 안 했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도 안 했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번에 3회다 납부 지연일수 계산하고 득! 양도소득세만 왕창 나오는데 거기다 또 뭐까지 얹혀 갖고요? 가산세까지. 그럼 이 양도자 그대로 세무서 가서 낸다? 그 공인중개사 만나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 사람 잡으러 갑니다. 방망이 하나 들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한테 온 거야. 당신이 분명히 비과세라서 나 당신 말 믿고 양도 신고를 해도 봐라. 이거 추징 맞지 않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한테 뭘 주고 하는 걸까, 이분이. 뭘 결론은 이분은 뭘 여러분한테 이분한테 뭐 원하고 싶어서 오고 온 걸까요? 응? 공인중개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법률상? 응? 없어? 공인중개사가 뭐 세법까지 어떻게 해? 근데 왜 왔을까, 이분은? 뭐가 억울해? 내 세금 내라는데. 억울한 게 있어요. 안 내도 낼 돈을 내죠. 어떤 돈? 그렇습니다. 가산세를 이 사람한테 얹힙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낼 거라면 내가 내겠다는 얘기야. 근데 당신이 뭐라고 함으로써 잘못 설명해서 뭐가 왔기 때문에 이거 내달라고 이분한테 이거 요구하러온가 결론은. 그래, 이건 어차피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낸다라면 내가 떼는 얘기야. 근데 당신 전문가에서 나한테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 가산세 이거. 세법은 결론이 뭐랬어요, 여러분? 돈이야, 돈. 세법의 결론 돈이야. 인문 가지나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법이 곧 돈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셔도 게임은 끝난 겁니다. 뭐 세금 뭐. 세법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결론 다 뭐와 연결된다고? 돈과 연결돼. 돈이야 다. 세법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야. 일반 민법, 공법 이런 게 행정법하고 다른 게 세법은 결론은 뭐야? 돈이야 돈. 그래서 저한테 콜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셨냐고. 확인했대.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추징 고지서에 담당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세무서에 누구다 무슨가 소득세과 누구누구 나온다. 콜하세요. 콜하셔갖고 과세가 된 근거를 얘기해달라면 얘기해줘요. 왜 과세가 된 거냐? 그랬더니 2주택으로 나왔습니다. 2주택제로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몇 주택? 2주택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기가 살죠? 그렇잖아. 분명히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으니까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다? 피과세라고 얘기해 줬을 뿐이다. 근데 알고 보면 세무서 몇 주택제로 판단하고 있다? 2주택으로 판단하고 있대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1주택밖에 없대. 뭔 소리냐? 세무서는 2주택이라더라. 당신 이거 말고 뭐 있어? 그랬더니 오피트 하나 있대. 분명히 이 사람이 오피트는 뭐가 아니다 그랬어? 주택 아닙니다. 주택수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랬어요. 그 이거 뭘 줬어요? 임대 줬어요. 임차인이 이걸 뭘 들어왔냐?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뭘로요? 주택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 우리 이거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관할세무서는 몇 주택으로 본 겁니까? 2주택.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빠져나갈 게 생겼죠?
나가시잖아. 당신 나한테 일 그랬대. 이거 있지 않냐? 아, 무슨 소리냐? 오피스는 주택이 안 했다. 우리 고쌤이 주택 아니라고 그랬다. 업무실이라고 그랬다. 씨. 그건 고쌤 얘기고. 우리 무슨 가세 원칙에 따라서 당시 이걸 그것도 자기가 주택을 사용한 것도 아니야. 뭘 줬는데? 임대 줬단 말이야. 근데 임차를 뭘로 사용하면 우리 뭐로 본다고요? 주택을 본다고요. 그러면 이건 당신한테 규칙 사유 없다. 이거 주장해. 그 집은 나왔어요, 결국은. 나중에 찾아왔을 때 학원에 이분이 공인중개사가 와서 짜장면 하나 사주고 가더라. 기쁘게 먹었죠. 곱빼기 시켜 먹으려다가 씨. 이해하셨어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곱빼기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오피스텔은 우리 무슨 과세원칙 들어서 실질 과세원칙 들어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실무 나갔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를 할 때는요. 제 생각으로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용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서 임대인 등에게 뭐가 불이익이 발생할 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약공정도 걸어놔야 돼. 이 사람 뭘로 했는데? 사업장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뭘로 사용하면? 죽은 사람 우리는 뭐로 본다고요? 주택. 그럼 차라리 이걸 양도하기 전에 알았다면 이거를 주거용에서 뭐로 빨리 했을 때? 사업장을 뺐어야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충족하면 되니까? 양도를 현재 시점에서만. 내가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주택 하나 갖고 있어. 누가 없었어? 배우자. 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그럼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받으면 뭐 하면 돼? 그렇죠. 혼인신고하면 되죠. 까불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만? 자, 또 어느 분이 있어요? 세법은 다 현실이야, 여러분. 세법만큼 현실적인 과목은 없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나쁜 자식이야. 대학원생이야. 대학원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법에서 대학원생이란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는다고? 아니,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야. 자, 세법에서 제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뭘 얘기하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세법 문제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학생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출제에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해야 한다? 얘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다. 경제적 창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스키가 결혼을 한대. 뭐 한대? 결혼을 하겠대. 민수 같은 놈이. 왼수입니다. 대학교 나왔으면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뭐 하겠대? 대학원에 가면 아주 부모 뒤집어집니다. 속 뒤집어져요. 제 아는 인간이 대학원을 일하니 평생 공부도 안 하던 것이 무슨 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래. 안 해버린다. 그래서 결혼시키려니까 여기다 뭘 줬어요? 주택을 하나 사줍니다. 며느리를 들여오는 입장에서 애가 아직 대학생 박사과정이니까 뭐는 해줘서 주택 하나. 그래도 좀 경제적 능력 있네요. 여기 주택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때에 여기에서 들어와서 살아라 그랬겠죠. 얘가 돈을 못 버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그 뭐 생활비 주거나 또는 주택을 뭐 따로 갖고 있다든지. 자, 어쨌거나 요걸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무슨 세대 구성하겠다 그러면 동일 세대를 합시다. 동일 세대. 그래서 요 주택을 전세 주고 월세 주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 본가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세요? 네. 박사과정 다니는 대학원생 아들이니까 돈이 없잖아. 근데 누구는 들어오고 며느리 들어오고 뭐 먹이는 살려야 되니까 애 명의로 뭐 하나 주고 주택 주고 이걸 뭘 준 거야? 전세 월세 준 거야. 그래서 월세 받아갖고 니들 먹어 살아. 근데 이걸 전세 주니까 니들은 들어오라는 얘기죠. 시집살이 하는 거죠. 가고 싶어서가 할 수 없이 들어가. 할 수 없이 들어가. 자, 이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둘 중에 어떤 거라든지 먼저 양도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모님 걸 양도하거나 자식 걸 양도하나 이 상태에서 양도하면 무조건 못하고요. 과세야 첫 번째 주택은. 몇 주택이니까? 얘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응? 그치, 분가하면 되지 얘를. 얘를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분가시켰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세법이야. 요거를 사전에 알았으면은 뭐 한다며? 분가한다며 안 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뭐 한다며? 양도한다며 저한테 왔어요. 게임 끝이야. 게임 끝이야.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더 세법은요. 사전적 의사결정 수단이 되어야죠. 사후적 의사결정의 수단이 되면요. 아무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미리 양도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었다면은 뭔가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줄 수 있었다는 얘기야. 간단해 얘는.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만 분가하면 되죠. 왜? 어느 시점에 따지면 되니까.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 한다며? 양도한 다음에 찾아가봐야 이 세무사 저 세무사 저 전문가 찾아봐야 얘는 내야 된다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어. 이해하셨습니까? 세법은 사전적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사후적 의사결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겁니다. 상속을 받은 다음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징여를 받은 다음에 징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뭐 하기 전에? 상속 개시되기 전에 징여를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얻었다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1세대 1주택가 몇 년 이상 보유한다면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입문 과정에서 조금 하나 저는 정말 이거 강조인데 세법은 사전적으로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전적이야. 사후에 가면 이미 경제적 상태가 뭐가 된 거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